자, 지난번에 그 한비자 외저설 우상편 읽었고요. 이번 주에 우하편까지 읽는다고 했죠, 그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읽습니다. 자, 외저설 우하입니다. 우하. 쉽게 말해서 외저설 네 번째 편입니다. 외저설 네 번째. 외저설이 길어서 네 개 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외저설하고 내저설은 경하고 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은 일종의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 원칙, 명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 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 1입니다. 경 1. 상벌의 권한을 임금과 신하가 함께 장악하고 있으면 금령이라는 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금령이 제대로 행해질 수가 없다. 금령이 여기서 법이겠죠, 법. 어떤 일로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말을 잘 모는 명인인 조보나 왕어기의 일로서 밝힐 수가 있다. 자하는 조보가 말을 달리리 하는데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그르친 돼지처럼 행동했으며, 전항은 왕어기가 말 다루는 솜씨를 방해하려고 농장에 못을 팠으니, 그래서 못이라는 건 아마 저수지 같은 거겠죠. 물. 그래서 송군과 송나라 왕과 제나라의 간공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물은 나라의 우환이 되는 예로서는 왕량과 조보 같은 말몰이의 명인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수레를 본다면 말은 제대로 달리지 못할 것이고, 전련과 성규 같은 명인이라도 하나의 검은고로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다면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이다. 자, 경2입니다. 경2.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제대로 행해지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약하게 되는 것은 법을 함부로 여겨 사사로이 아첨하기 때문이다. 왕이 이를 밝게 터득하면, 잘 터득하면 상벌을 엄정하게 시행하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인애의 마음은 갖지 않는다. 인애라는 거는 사랑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돈 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함부로 하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법가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입장은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제 계속 나왔었죠. 벼슬과 복록은 공이 있을 때 주는 것이고, 형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으로, 왕의 신하된 사람이 이러한 도리를 터득하면 반드시 전심전력을 다해 공을 세우고 왕에게 사사로운 충성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평소에는 무자비하게 보일 만큼 법의 집행이 철저하고, 신하가 평소에는 불충하리 만큼 철저하면 왕은 비로소 천하를 통일할 폐업을 이룩할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 서쪽 진나라겠죠. 진나라의 소양왕은 왕이 가져야 할 진실을 터득했기 때문에 5곳의 어원에 씹은 채소와 과일을 민중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전유라는 사람은, 어원이라는 건 아마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 정원 같은 거겠죠. 자, 또한 전유라는 사람은 신하의 진실을 터득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건 여기서 본분 같은 겁니다. 본분. 소양왕은 이제 왕의 본분, 그 다음에 전유는 신하의 본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터득했기 때문에 그 아들 전장에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노나라의 재상인 공의는 선물로 들어온 물고기를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냄으로써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 살아갔던 것이다. 자, 경삼입니다. 경삼. 왕이 스스로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외국에서 온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으로 본으로 삼는다면 외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계책에 넘어가고 만다. 그러므로 소대는 이제 소진의 동생이라는 사람이죠. 연나라 왕에게 제나라 임금을 비난했던 것이다. 만약 왕이 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당시 상황에 적합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반수라는 처사는 우임금에 대한 예디이야기를 했는데도 왕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방호자는 이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왕은 신하와 같은 옷을 입고 수레를 타서는 안 되고 종친과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물며 왕의 권세를 신하에게 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장은 이러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도 경계하겠는데 하물며 진실을 말함이쓰리를 어떻겠느냐. 조나라의 왕은 호랑이의 눈을 미워했으면서 자신은 신하로부터 이목을 가리운 바가 되었다. 조나라 왕은 호랑이는 싫어했는데 정작 자기 주변에 이제 호랑이 같은 신하들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이죠. 현명한 왕의 도라는 것은 주나라의 외교관이 작은 위나라의 제후의 호칭을 보고 천자와 같다 해서 입거를 거부한 것과 같다. 자, 요 각각 사례들에 대한 얘기는 이따 전에 나올 겁니다. 전. 자, 경사입니다. 경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법을 지키고 그 성과를 올리도록 요구해서 공적을 쌓도록 해야 한다. 관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 홀로 자신의 몸을 결백하게 지키는 민중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민중이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관리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현명한 왕은 관리를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지만 민중을 직접 다스리지는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는 나뭇잎을 하나하나 흔드는 것보다는 그 나무의 뿌리를 흔들면 적은 힘을 들이고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과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에 으뜸되는 줄을 잡아당겨야만 된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관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술로서, 술이라는 것은 법술 세할 때 술입니다. 기술요, 기술. 모략 뭐 이런 거. 술로서 일에 어떻게 대처함이 좋은지는 조보가 수리를 보니 말들이 놀라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로서는 쇠망치로 굽은 물건을 평평하게 펴는 일과 도지개는 뭐죠? 물건을 곧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있는 나쁜 일로서는 요치라는 놈이 제나라에 등용되어 권세를 잡게 되자 민왕을 죽인 일과 이태가 조나라에 등용되어 권력을 쥐게 되자 주보를 굶겨 죽이게 한 일을 들 수가 있다. 주보라는 게 그거죠. 여기서는 조나라의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경오입니다. 경오. 모든 일을 사리에 따라 행하면 애를 쓰지 않고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자정이란 사람이 술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수레를 높은 다리 위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아 생긴 나쁜 일로서는 북쪽 진나라의 조간주의 세리가 세금을 무겁게 거둘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거둘 것인가에 대해 물은 것이 있다. 박의는 나라 안의 중산층이겠죠. 여기서는 배불리 잘 산다고 하자 기뻐하는 조간공에게 나라의 창고는 비어있다고 말하고 백성은 굶주리고 중간에서 관리들만 부자가 되었다고 비웃었다. 그래서 제나라의 환공이 민중의 집을 두루 돌아보고 재상이 관중에게 나라 일을 상의하자 관중은 조정의 썩은 곡식과 남은 재화가 없게 하고 궁궐에 시집을 못 가 탄식하는 궁녀가 없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 폐해를 입은 예로서는 열릉의 탁자가 말을 몰았으나 걸리는 것이 있어 달리지 못했는데 말몰이의 대가인 조보가 그곳을 지나다가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다. 열릉의 탁자는 누구죠? 보통 열릉의 계자 그러면은 오나라의 계차를 의미하는데 탁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제 뒤쪽에 전에서 설명이 쭉 나올 겁니다. 자, 전 1입니다. 전 1. 조보는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모는 일에 능숙하여 빨리 달리게 하거나 빙글빙글 돌려 달리거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말을 부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꽃비와 채찍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돼지가 뛰어들어 말이 놀라 날뛰자 천하의 명수인 조보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은 꽃비나 채찍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뛰어든 돼지가 채찍의 위력을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또 왕자어기
말을 잘 다루는 명소였는데 많은 견말을 달고도 채찍이나 꽃비를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때에 맞추어 말에게 풀과 물을 잘 먹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장의 연못 옆을 지날 때 곁말들이 집 돛대로 흩어져 날뛴 것은 꼴이나 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기의 은덕이 농원의 물 때문에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요런 비유죠. 왕의 기술이 있어도 그게 이제 다른 요소 때문에 방해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맥락상 그런 말 같죠. 저 왕량이나 조부는 천하의 유명한 말몰이꾼이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수레를 타고 어기로 하여금 왼쪽 꽃비를 쥐고 말을 몰게 하고, 조보로 하여금은 오른쪽 꽃비를 쥐고 채찍질을 하게 하면 말은 십리도 달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몰게 한 탓이다. 또한 전년과 성규는 천하의 으뜸가는 검은고의 명인들이지만, 그러나 전년이 검은고의 위쪽을 퉁기고 성규는 아래쪽을 퉁긴다면 도저히 가락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검은고를 다루기 때문이다. 무릇 왕량과 조보의 뛰어난 솜씨로도 두 사람이 함께 곱비를 쥐고 채찍질을 하면 능히 말을 부릴 수가 없는데, 왕이 신하와 권세를 함께 하고서야 어찌 나라가 잘 다스려지겠는가. 법술세 중에 세하고 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왕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신하들한테 나눠줘서 신하들이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쥐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독점해야 될 만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반대로서 이제 그 뭐죠, 촉한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갈량이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이 남은 거는 제갈량이 워낙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인 거고, 사실 일반적인 경우로서는 여기 그 한비자에서 나온 것처럼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괜히 제갈량이 이제 뭐 만고의 충신 그렇게 남은 게 아닙니다. 자, 일설에 또 전령과 성규의 뛰어난 솜씨로도 하나의 고문고로 두 사람이 함께 타면 가락을 이루지 못하는데, 임금이 또한 권세를 신하와 함께하면 어찌 공족을 이룰 수 있겠느냐. 자, 일설에는 이러한 말도 있다. 조보는 제나라 왕의 수레를 모는 마부가 되었다. 말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훈련을 시켜 성공했으나 농원으로 수레를 끌고 가 시험을 해본 결과 목이 말랐던 말은 농원에 있는 연못을 보고는 수레를 팽개치고 연못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수레를 끌 수가 없게 되었다. 왕자 어기는 조간주를 위해 길을 잡고 천리의 먼 목표점까지 경주하기로 했는데, 막 출발하려는 곳에서 도랑에 돼지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왕자 어기는 이를 개의치 않고 고삐를 잡고 채찍을 휘둘러 단숨에 말을 앞으로 달리게 했다. 때마침 엎드려 있던 돼지가 도랑에서 뛰어나오자 말은 놀라서 깜놀해서 수레를 끌 수가 없게 되었다. 송나라에 사성이라는 관직에 있는 자한이 왕에게 말했다. 상을 받고 하사품을 받는 일은 민중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왕께서 행하시고, 죄인을 죽이거나 처벌하는 일은 민중이 싫어하는 일이니 그러한 일은 신이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러자 송나라의 왕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뒤 엄중한 명령을 내리기를, 민중을 죽이거나 대신을 처벌할 때에는 자한과 의논하라 라고 했다. 이리하여 대신들은 자한을 두려워했고 민중은 모두 자한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된 뒤 1년 만에 자한은 송나라의 왕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아 버렸다. 자한은 갑자기 뛰어든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나눠 갖게 되고 마침내는 나라를 빼앗은 것이었다. 제나라의 간공이 왕으로서 만민의 윗자리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벌은 너무 무겁고 형은 너무 엄하며 많은 세금을 물리고 갖은 죄목을 들어 많은 민중을 죽였다. 한편 재상인 전항은 자애와 사랑을 베풀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왕인 간공은 제나라 민중에게 마치 목마른 말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전황은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 마치 농원의 연못 같은 구실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조보라는 사람이 제나라 왕의 견말을 부리는 말몰이가 되었는데 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목마름을 견디는 훈련을 시킨 지 100일 만에 뜻대로 이루어져 왕에게 수레를 몰아보겠다고 청했다. 왕이 말했다. 그러면은 농원에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보는 수레를 몰고 농원 안으로 들어가 말을 달리게 했는데 마침 연못이 보이자 말이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연못으로 달려가는 것을 조보는 막을 수가 없었다. 조보가 말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목마름을 견디게 하는 훈련은 오래 걸렸지만 말이 연못의 물을 보자 거칠게 달려가는 것을 비록 말몰이의 명수인 조보도 능히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간공이 엄하고 무거운 법으로 오랫동안 민중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재상인 전항은 민중을 이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항이 여기서 전상이겠죠. 전상. 상자를 안 쓰고 항자를 썼네요. 이게 한나라 문제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피위 때문에. 자, 이는 마치 전항이 농원의 연못에 있는 물을 전부 포올려 목마른 민중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자, 왕자 억이라는 말몰이의 명수가 있었는데 송나라 왕을 위해서 천리의 먼 곳까지 말을 몰아보겠다고 했다. 마침내 수레에 말을 메고 손에 쥔 고삐와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을 잘 살핀 다음 말을 몰아 수레를 출발시켰는데 수레바퀴 자국은 먹줄로 쳐놓은 곳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고 고삐를 당겨 뒤로 물리면 말은 앞으로 나아갈 때 밟은 발자국을 그대로 다시 밟아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그래서 왕자 어기는 채찍을 휘둘러 막 수레를 출발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우리에서 튀어나와 말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 채찍질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말이 놀라 날뛰어 고삐를 잡아당겼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사성인 자은은 송나라 왕에게 말했다. 상을 준다거나 물건을 하사하는 일은 민중들이 모두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네가 몸소 시행하시고 저는 죄인을 처벌하거나 죽이는 일은 민중들이 다 싫어하는 바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죽이거나 대신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왕이 말하기를 재상인 자한에게 의논해라 라고 했다. 그 뒤 1년이 지나자 민중에게는 널리 알려지기를 죽이고 살리는 명령은 자한이 정한다 하여 온 나라가 그를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자한은 왕을 위협하고 정권을 찬탈했어도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한은 말을 멈추기 위해 뛰쳐나온 돼지와 같고 전항은 말을 홀린 농원의 연못 구실을 했던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 만약 왕량이나 조보 같은 말몰이의 명수가 함께 같은 수레를 타고 각자 고삐를 한쪽씩 잡고 사람들이 들끓는 동리로 들어간다면, 동리라는 건 마을이요, 수레는 반드시 흐트러져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전련과 성규 같은 검은고의 명수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검은고를 탄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어지러워져 곡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외저설하고 내저설 편의 특징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지은 사람이 뭐 한미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은 사람이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설들을 한꺼번에 이제 글 속에 다 소개하겠다는 걸로 이제 일설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건 내가 읽어보니까 알겠는데,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책에 적을 때 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설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서기의 신대상에서도 보면 자기들 신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적거든요. 일서에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러면서
그것처럼 한비자의 외저설, 내저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여기 나온 사례들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같거든.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외저설하고 내저설 편이 분량이 좀 많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전이입니다. 전이. 자, 진나라의 소왕이 서쪽 진나라의 소왕이 병들자 민중은 동네마다 소를 잡아 희생물로 바치면서 집집이 왕이 낫기를 빌었다. 공손술이 밖에 나왔다가 이것을 보고 입궐해서 왕에게 경하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동네마다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며 네가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양왕은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본 결과 말한 대로 했다. 그런데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벌로써 사람마다 갑옷 2벌씩을 살만한 벌금을 내도록 해라. 내가 명령한 일이 없었는데도 지 멋대로 기도하는 것은 왕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 과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과인 또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심에 맞추어서 보답하려고 한다면 이는 곧 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이고,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져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집집마다 갑옷 2벌씩 살 만큼의 벌금을 내도록 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림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일설에는 이러한 말도 있다. 진나라의 양왕이라는 사람은 아마 소왕일 거예요. 소양왕일 겁니다. 병들자 백성들은 왕을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병이 낫자 모두들 소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때 왕이 측근 신하인 염알과 공손연이 외출했다가 그것을 보고 묻기를, 공손연은 바로 소수죠. 사랍의 때도 아닌데, 제사 지낼 때도 아닌데 소를 잡아 사당에 왜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 백성들은 오히려 괴이한 물음이라고 생각하며 답했다. 우리 왕이 병이 나서 뒤지게 되었는데 뒤지게 되어서 병이 낫기를 빌었는데 다행히도 병이 나아서 소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이에 염알과 공소년이 기뻐하며 왕을 뵙고 할애했다. 너는 요순보다 위대한 왕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이냐? 신하는 대답했다. 요순 임금 때도 백성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네가 병환으로 알아 누웠을 때 백성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병환이 낫자 소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순 임금보다 네가 위대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양왕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어느 고을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했는지 알아보게 한 뒤에 사실로 드러나자 기뻐할 줄 알았던 왕은 뜻밖에도 그 마을의 어른과 반장을 처벌하고 대표들을 처벌하고 5집마다 2벌씩의 갑옷을 살 수 있는 벌금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되자 염알과 공소년은 부끄러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왕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조용히 무르익을 무렵 염알과 공소년이 왕에게 물었다. 앞서 우리가 너에게 요순보다 위대하다고 축혀 올려 말씀드린 일은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요순이 병환에 들었을 때도 그 민중들은 완쾌를 빌며 소를 잡아 제사 지낸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네가 병환에 들자 민중들은 소를 잡아 쾌를 빌었고 완쾌하자 소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도 너는 그 마을의 어른들과 반장을 처벌하고 5집마다 2벌의 갑옷을 만들 수 있는 벌금을 바치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자 양왕이 말했다. 니들은 어찌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한 일들은 진심으로 과인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다. 나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권세를 버리고 민중과 영합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는 정치의 길을 저버리게 된 것이다. 진나라에 서쪽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응후가 왕에게 청해 말했다. 응후가 누구죠? 범수였나? 5군데의 어원에 심어져 있는 채소와 상수리나무 열매와 대추와 그리고 밤 같은 과일로 충분히 민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자 소양왕이 말했다. 우리 진나라 법에는 민중이 공을 세워야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5군데 어원의 개방에 채소와 과일을 방출한다면 사람들의 공로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무릇 민중으로 하여금 공로에 상관없이 모두 상을 받게 한다면 이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길이다. 무릇 5군데 어원을 개방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채소나 과일을 썩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만 못하다. 일설에 이러한 말도 있다. 왕이 말했다. 지금 5군데 어원의 채소와 과일을 나눠준다면 충분히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다투어 서로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무릇 민중이 구제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보다는 민중이 죽더라도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대부가 건의한 일은 그대로 거두어 주십시오. 저 누굽니까? 육아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육아라면은 당연히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법가에서는 반대로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유는 아들인 전장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네 자신의 이익을 바른다면 먼저 네 임금에게 사사로운 일을 꾀하도록 하고 네 집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면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미안합니다. 네 자신의 이익을 바른다면 먼저 네 임금에게 이로운 일을 꾀하도록 하고 네 집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면 먼저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자, 일설에는 전유라는 사람이 그 아들인 전장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한다. 왕은 관직과 자기를 팔고 신하는 슬기와 힘을 팔고 있는 관계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을 뿐 남을 믿지 마라. 공의 휴는 노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물고기를 매우 즐겼으므로 생선을 좋아했나 보네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투어 물고기를 사바쳤으나 공의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를 본 그의 동생이 말했다. 형님은 물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이를 받지 않을 까닭이 뭐냐? 공의유가 대답했다. 나는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물고기를 받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남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곧 법을 어기게 될 것이며 법을 어기게 되면 재상의 자리를 잃게 된다. 내가 재상의 자리에서 파직되면 아무리 물고기를 좋아해도 아무도 물고기를 갖다 주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스스로 물고기를 사 먹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물고기를 받지 않는다면 재상의 자리에서 파직되지도 않을 것이고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곧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공의유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이입니다. 전이. 뭐 어렵지 않죠?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외저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길지만은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전부 다 왕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왕이 신하들한테 권력을 나누어 주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했던 일이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전삼입니다. 전삼. 자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요. 자지는 연나라의 재상으로서 그 지위가 고귀하고 정권을 잡아 홀로 휘두르고 있었다. 요 자지에 관한 이야기는요, 유튜브에 자지의 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연세가에 나오죠.
이때 소대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연나라에 오자 연나라 왕이 물었다. 제나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대가 대답했다. 반드시 천하를 통일한 폐왕은 되지 못합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소대가 말했다. 옛날 제나라의 환궁이 천하를 통일해 폐왕이 되었을 때 내정은 포숙에게 맡기고 외교는 관중에게 맡겼습니다. 환궁 자신은 정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머리 손질도 않으면 물론 의관을 갖추지도 않은 채 부인을 위해 몸소 수레를 몰고 날마다 시장을 돌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나라 왕은 대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 연나라 왕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제상인 자지를 더욱 믿게 되었다. 자지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소대에게 보내 금 100일을 주면서 마음껏 쓰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연나라의 왕이 쾌라는 사람이에요. 쾌. 연왕 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호도 없어. 자지라는 사람이 그 쾌한테서 그니까 쾌가 다스릴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주무르다가 결국에는 쾌한테서 왕위를 빼앗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지의 난이라 그러는데 그 난 당시에 아직까지 자지가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을 때 이제 쾌한테 소대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와서 제나라를 위해서 연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이제 더욱더 자지를 믿어라. 그러면은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왜냐면은 결국 쾌는 자지한테 왕권을 넘겨서 결국 연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자, 여기에 관한 그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소대는 제나라의 사신이 되어 연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재상인 자지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을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가기가 어렵고 또한 하사품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연나라 왕을 아련하자 곧 제나라 왕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이에 연나라 왕이 말했다. 제나라 왕은 어쩌면 그렇게 현명합니까? 그러면 장차 틀림없이 천하의 폐왕이 되겠습니까? 소대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나라 왕의 현명으로도 나라의 멸망을 구제할 틈이 없는데 어찌 천하를 통일하는 폐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연나라 왕이 말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대가 말했다.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를 자기와 같이 신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왕은 물었다. 나라가 멸망하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소대가 대답했다. 옛날 환궁은 관중을 총애한 나머지 그를 세워 중보의 자리에 모시고 이건 아버지의 버금가는 자리라는 말이죠. 내정을 가다듬고 외교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해서 모든 나라 일을 관중에게 맡겼습니다. 결과 환궁은 천하를 하나로 광정하고 제후를 연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나라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를 자기와 같이 신임하지 않고 있으니 이로써 장차 망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연왕은 지금 나는 자지를 신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 조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자지에게 나라의 모든 정사를 맡긴다고 선언했다. 반수라는 사람이 연나라 왕에게 말했다. 너는 나라를 자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임금을 현명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유는 이를 사양했기 때문에 요임금은 허유에게 양위하려 했다는 미명도 얻고 실제로 천하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자지에게 물려주려 해도 자지는 반드시 이를 받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왕께서는 자지에게 나라를 물려주려 했다는 미명을 얻게 되고 요임금과 같이 나라를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왕은 이 말에 따라 나라의 정사를 모두 자지에게 넘겨줘 자지의 권세는 막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자지가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무튼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사기의 연소공세가를 직접 읽어보시든지 아니면은 자제의 난이라고 찾아보시면
재방송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반수라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선비였다. 연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초빙했다. 반수는 왕을 뵙자 말했다. 신은 이 나라 재상인 자지가 옛날 익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익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자 연왕이 말했다. 왜 익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까? 반수가 대답했다. 옛날 하나라의 우가 천하를 익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우임금의 아들인 기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뭉쳐 익을 공격하고 기해를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재상인 자지를 총애하고 신임의 장차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자 하는데 태자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지의 일파는 한 사람도 조정에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왕께서 불행하게도 여러 신하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다면 자지도 이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300석 이상의 복록을 받는 관리들의 관인을 모두 회수해 자지에게 넘겨주고 신하의 임명권을 자지에게 맡기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무릇 임금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의 구실을 하는 것은 제후를 섬기는 선비들 뿐인데 요즘 제후를 섬기는 선비들은 모두 특정한 권세가 있는 무리의 패거리가 되고 말았다. 당파죠 이게. 한비자에서는 계속 당파를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왕을 높이고 빛을 내게 도와줄 사람이란 세상을 등지고 바위굴에 숨어 자기 수신에 전념하는 선비들인데 요즘의 은자들은 모두 특정한 권문세도에 붙어 근시, 가까이서 모시는 시종 노릇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관작을 빼앗는 힘을 자지와 같은 권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연나라 왕이 나라를 재상인 자지에게 물려주려고 그 일을 반수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반수가 말했다. 옛날 하나라의 우임금은 신하인 익을 총애해서 천하의 모든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고는 우임금의 아들인 기해를 따르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우임금은 임종이 가까우자 걔가 천하를 맡아 다스리기에 부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천하를 익에게 물려주었으나 천하의 권세는 사실상 걔를 따르는 무리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걔의 패거리들은 익을 공격하고 정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명목상으로는 천하를 익에게 물려주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아들인 걔가 스스로 천하를 찬탈하게 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우임금은 요임금이나 순임금의 현명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너도 나라를 자지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면서도 관직에는 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은 자리가 없으니 이는 곧 명목으로는 자지에게 나라를 물려준다면서 사실은 태자가 스스로 나라를 찬탈하도록 하는 셈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연나라 왕은 모든 관인을 회수하고 복록 300석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의 임면권을 재상인 자지에게 넘겼으므로 자지의 권세는 마침내 막중해졌다. 방호자라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옛날 예법에 왕이 바깥 나들이를 할 때는 같은 복장을 한 사람과는 술에 함께 타지 말아야 하고 거쳐야 할 때 종친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에 함께 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왕이 신하에게 권력을 빌려주어 스스로 그 권세를 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장이 한나라의 선왕에게 말했다. 왕은 거짓으로라도 남을 사랑하는 척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 날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으로라도 남을 미워하는 척하면 다른 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태도는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밥을 먹어. 언제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게 왕인데 근데 겉으로 드러내면은 그 입장을 번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거나 거짓으로 미워하는 척하여 무엇인가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면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그 상대를 계획적으로 비방하거나 칭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아무리 현명한 왕이라도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의 진정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일설에 이단 이야기도 있다. 오장이 말했다. 왕은 거짓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고, 거짓으로 미워하는 척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날 조나라 왕이 채원을 찾아 거닐고 있었다. 채원이라는 건 아마 정원이나 아니면 그런 거겠죠. 들 같은 거. 자, 왕을 따르던 측근의 신하가 토끼를 호랑이의 먹이로 던져주려 했다. 하다가 머뭇거리자 호랑이가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것을 본 왕이 말했다. 호랑이의 눈이 매섭기도 하다. 그러자 측근에 있던 신하가 말했다. 평양군의 눈초리는 이 호랑이보다 더 매섭습니다. 저 호랑이의 눈은 보았더라도 아무 해가 없지만 평양군의 이러한 눈초리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튿날 평양군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런 말을 하는 신하를 암살했는데, 왕은 평양군의 세력이 두려워 처벌하지 못했다. 작은 위나라의 왕이 주나라의 조정에 갔을 때 주나라의 접대 담당관이 그 칭호를 물었다. 이때 위나라 왕이 대답하기를 위후벽강입니다. 주나라 접대 담당관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물리치며 말했다. 제후는 천자와 같은 칭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은 스스로 칭호를 고치기를 위나라 제후인 회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중리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중리는 공자죠. 멀리 앞날을 살펴야 하니 임금을 넘보는 일은 언제나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이름조차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 하물며 실질적으로 권세의 자료인 상벌권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 뒷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가 전삼입니다. 전사입니다. 나무를 흔드는데 잎사귀를 하나하나 잡아당기면 힘만 들 뿐 그 효과가 나무 전체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좌우에서 그 줄기를 잡아 흔들면 잎사귀는 모조리 흔들려 떨어진다. 연못가에 있는 나무를 흔들면 새는 놀라 높이 날고 물고기는 두려워 깊이 밑으로 숨는다. 고기잡이 그물을 잘 치는 사람은 그 별이가 되는 줄만 잡아당긴다. 하나하나 그물의 눈을 잡아당겨 넓혀 고기를 잡으려 하면 애만 쓰고 고기 잡는 데는 어려운데, 별이의 줄만 잡아당기면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가 갇히게 된다. 관리는 민중의 줄기나 별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인은 관리를 다스리되 민중을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 사람 하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일종의 이제 핵심인 관리들을 다스려서 민중을 다스린다는 거죠. 다단계처럼. 자, 불을 끄는데 소방관에게 물동이를 들고 불난 곳으로 달려가게 하면 한 사람의 목밖에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채찍을 들고 지휘해서 많은 사람을 독려해 불을 끄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직접 민중과 상대하지 않고 현명한 왕은 몸소 작은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말무리의 명수인 조보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수레를 끌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자 그 아들은 수레에서 내려 말을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밀었는데도 수레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을 매는 조보에게 수레 미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조보는 연장을 챙기고 수레에 올라탄 다음 그 부자의 손을 잡아 수레에 태우고는 고삐를 당기며 채찍을 잡았을 뿐인데 말은 벌써 달리기 시작했다. 만일 조보에게 말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그 부자와 함께 애써 수레를 밀었더라도 말은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편안히 수레에 앉아 말을 달리게 해서 그 부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말을 부리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임금에게 있어 수레이며 권세는 임금에게 있어 말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술이 없이 이를 부린다면 몸은 비록 고단하더라도 나라의 어지러움은 면하지 못한다. 법술을 터득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몸은 편안하고 즐겁게 있으면서도 쉽게 나라를 다스려 제왕의 폐업을 이룰 것이다. 쇠망치는 굽은 물건을 평평하게 펴는 도구이며 도지개는 굽은 활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성인이 법을 만든 까닭은 민중의 평평하지 못한 것을 제어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요치는 제나라에 등용되어 권력을 잡게 되자 민왕의 힘줄을 뽑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으며, 이태는 조나라에 등용되어 재상으로 있을 때 임금인 주보를 굶어 죽게 했다. 주보는 무령왕이죠. 조나라의 무령왕이요. 이때 두 왕은 쇠망치와 도지개를 다루는 법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신은 죽고 욕을 받았으며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제나라에 들어서면 오직 요치에 관한 평판만 들릴 뿐 왕에 관한 말은 들을 수 없고, 조나라에 들어서면 오직 이태의 명성만 들을 뿐 왕의 평판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한 나라의 왕이 법수를 스스로 장악해 통제하지 않으면 권위와 세력은 떨어져 신하가 그 명성을 지멋대로 휘두르게 된다라고 했다. 또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조나라의 무령왕이 왕위를 해문왕에게 물려주고 섭정할 때 이태가 제상으로 있었다. 그런데 무령왕이 몸소 죽이고 살리는 상벌권을 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태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다. 조나라의 무령왕 이야기는 그 조세가를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나라의 요치 있죠. 요치가 나오는 민왕 얘기는 제태공세가 말고 그 전경중완세가를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걸 보시면 됩니다. 요게 언제냐면은 선왕 때 제나라가 한창 잘 나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민왕 때 국제적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 제나라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요치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제나라의 민왕을 잡아 죽인 사건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는 아실 겁니다.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4입니다. 전4. 자, 이번에는 전5입니다. 자정자라는 사람이 순수레를 끌고 높은 다리에 오르려고 했는데 비탈길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끌고 오를 수가 없었다. 자정자는 수레에 걸터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수레 앞을 지나던 사람은 멈춰 서고 뒤에 오던 사람은 달려와 모두가 힘을 합해 수레를 다리 위로 올려놓았다. 만약 자정자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술수가 없었다면 그가 비록 있는 힘을 다해 죽음에 이르렀어도 순수레를 다리에 올려 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서 수레를 다리 위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관주는 어느 날 징세, 세금 걷어들이는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하고자 했는데 세리가 조관주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둘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거둘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간주가 말했다. 가벼워도 안되고 무거워도 안된다. 세금이 무거우면 그 이익이 위로 돌아가고 가벼우면 이익은 민중에게 돌아가는데 세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공정하게 일을 마치는 것이다. 박의가 조관주에게 말했다. 네 나라에 사는 중류층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주는 기뻐하며 흐뭇하게 생각해 말했다. 어느 정도로 잘 삽니까? 박이가 대답했다. 위로는 나라의 창고가 비어있고 아래로는 민중들이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데 중류층에 있는 탐관오리들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새끼야. 자, 제나라의 황궁이 어느 날 미복 차림으로 민가를 두루 돌아보았는데, 미복이라는 건 아마 평민 차림 그런 말이겠죠. 자, 많은 늙은이들이 자식도 없이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제게는 본래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아내를 얻지도 못한 채 남의 머슴살이를 나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공이 궁궐로 돌아와 관중에게 이 일을 말하자 관중이 말했다. 나라의 창고에 물자가 쌓여 썩어버릴 정도가 되면 민중은 굶주리게 되고 궁궐 안에 궁녀가 많아 시집을 못 가 원망하는 여자가 있게 되면 민중은 와이프를 얻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공은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하고 궁궐 안에 있는 궁녀를 조사해 시집을 보내고 민중에게 명령을 내렸다.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시집을 가도록 해라.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제나라 환공이 미복 차림으로 민가를 돌아보다가 농문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아직 와이프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궁궐로 돌아온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민중 가운데 늙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농문직이란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70인데도 아직 와이프가 없습니다. 환공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사람에게 아내를 갖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이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위로 나라의 창고가 물자가 쌓여 있으면 아래의 민중은 반드시 어렵고 가난하고 궁궐에 홀로 사는 궁녀가 많아 시집못감을 원망하게 될 정도면 민중은 반드시 늙도록 아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환궁은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하고는 명령을 내려 궁궐에 있는 궁녀 가운데 아직 왕의 성총을 한 번도 입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 시집가게 했다. 또한 남자는 20살이 되면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을 것이고 여자는 15살이 되면 시집을 가도록 하니 궁궐 안에는 시집 못가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민가에는 아내를 뒀지 못한 남자가 없어지게 되었다. 연령의 탁자라는 사람이 창룡이라는 검푸른 말과 도문이라는 주황색 말 4마리가 끄는 수레에 올라탔는데 앞에서는 제갈을 불리고 뒤에서는 바늘이 달린 채찍을 휘둘렀다. 말이 앞으로 나아가면 고삐를 지나치게 잡아당겨 제어해버리고 또 뒤로 물러나려 하면 채찍질을 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했으므로 말은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해 결국 옆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조보가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조보는 이제 말 잘 묻는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옛날에 민중을 다스리던 방식도 이러했다. 무릇 상이란 받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함인데도 오히려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벌이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민중들은 행동의 기준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중간에 서게 되는데 이건 역시 성인이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말이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뒤로 잡아당겨서 이제 못 가게 하고 뒤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가게 해서 못 가게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정치를 지나치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앞에 이제 관중하고 환공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못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재화가 분배되고 자원이 분배되고 사람이 분배되고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하는 얘기들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서 좀 혼동되긴 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연령의 탁자가 검푸른 빛을 띤 큰 말과 꽁액깃을 닮은 말 4필이 끄는 수레에 올라타서 말을 몰았는데 앞에는 쇠도된 제갈로 장식하고 뒤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채찍을 사용했다. 그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고삐를 잡아당겨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면 채찍질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하니 말은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해 마침내는 옆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탁자는 개빡쳐서 수레에서 내려 칼을 뽑아 말의 다리를 베어버렸다. 조보가 이를 보고 울면서 종일 먹지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채찍질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고삐를 잡아당기는 것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나가려 하면 앞에서 제갈로 제지하고 뒤로 물러나려 하면 예리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왕은 어떤 사람을 청렴결백하다 하여 등용했으면서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러나게 한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칭찬하며 왕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물리쳐버린 일이 있다. 그래서 민중은 두려워서 나갈 길을 잃고 왕거주춤 중간에 선체 갈 바를 모르니 이것이 성인들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까닭이다. 외조설이 이걸로 끝인데요. 외조설 하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좀 뭔가 내용 일관성이 없어 보이네. 일단 적당히 뭘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뜻을 정하면 그거를 이제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넓게 해석하면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일단 그게 전 5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가 외저설이고요. 외저설 우하입니다. 우하. 그래서 내저설상, 내저설하, 그 다음 외저설 우상, 외저설 좌상, 외저설 좌하, 그 다음에 외저설 우상, 외저설 우하까지 다 읽었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또 난1, 난2, 난3, 난4 요렇게 또 난이라는 편이 또 이어집니다. 요거는 다음 주 철학 산책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산책은 매주 그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11시에 방송됩니다. 오늘은 오늘 이번 주 목표치를 못 채워서 추가로 좀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